어느 날 게임 중고품을 파는 작은 매장 하나가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전 세계 금융계가 그 하루를 잊지 못할 만큼 말이죠. 단순한 게임 판매점이 어떻게 거대한 헤지펀드들을 무너뜨리고 수백억 원을 날려버리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공매도라는 투자 기법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흥미진진한 금융전쟁의 전말을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스톱 주가가 무려 380%나 폭등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레딧 사용자들이 헤지펀드의 공매도 포지션을 겨냥해서 벌인 전쟁이었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공매도자들이 정말 악역일까요? 그들은 단순히 주가 하락으로 돈을 버는 나쁜 사람들일 뿐일까요? 우리 경제 시스템은 마치 거대한 퍼즐처럼 수많은 조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들조차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공매도자들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우리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점이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공매도의 탄생 배경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1602년 제이콥 반 넥이라는 네덜란드 선장이 이끈 8척의 함대가 인도네시아 향신료 군도에 도착했었죠. 그들의 목표는 식민지에서 저렴한 향신료를 수입하는 것이었는데 1년 만에 돌아와서 무려 400펀을 나는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주식회사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이작 르 마르라는 사업가였는데 식료품 장사로 큰 돈을 벌어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었죠. 하지만 회사 내부의 권력 다툼에서 패배하면서 쫓겨나게 되었고 복수심에 불타서 회사를 망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1609년에 그는 비밀 회사를 만들어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주식을 거래하기 시작했죠. 르 마르는 프랑스 경쟁업체들이 성장하면서 회사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익을 낼 방법을 고안해냈죠. 바로 공매도라는 혁신적인 기법을 발명한 겁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처럼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빌려올 수 있다는 아이디어였어요. 주식을 빌린 다음 시장에서 바로 팔고 나중에 더 싼 가격에 다시 사서 갚으면 그 차액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원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공매도 사례입니다. 중요한 점은 현금처럼 주식도 누군가 빌려주려고만 한다면 빌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뮤추얼 펀드들이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고 기꺼이 대여해주곤 합니다. 1929년 대공황이 터졌을 때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공매도자들을 시장 붕괴의 주범으로 몰았습니다. 기업계의 소수 집단이 주식과 상품의 가치 하락으로 이익을 얻으려 한다며 강하게 비난했죠. 모든 사람이 돈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 원망스러운 감정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공매도자들이 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종종 과대평가되거나 심지어 사기를 치는 회사들을 폭로하기도 하거든요. 투자 경력을 쌓아가면서 극도로 과대평가된 주식을 보는 경우가 극도로 저평가된 주식을 보는 경우보다 훨씬 많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주식시장의 특성상 가끔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가치의 5배나 10배에 거래되는 주식은 자주 볼 수 있지만 실제 가치의 20%나 10%에 거래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죠. 공매도자가 특정 주식에 반대 베팅을 하면 항상 큰 반발을 받게 됩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이익을 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만드는 건 그들이 아닙니다. 결국 회사 주가를 끌어내리는 건 회사의 기본 체력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가 하락에 베팅하려고 공매도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헤징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1949년에 포춘지에서 일하던 기자 알프레드 윈슬로 존스가 은밀하게 자신만의 투자회사를 설립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었거든요. 존스는 공매도를 활용하면
시장 중립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매수한 주식만큼 공매도도 하는 거였죠. 그러면 포트폴리오에서 시장의 영향력이 상쇄될 거예요. 포트폴리오 가치는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아니라 운용자가 올바른 주식을 골랐는지에 따라 결정될 겁니다. 존스는 보상으로 수익의 20%를 받기로 했고 투자자 수를 100명 이하로 제한해서 규제를 피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상 최초의 헤지펀드가 된 거죠. 이 경우에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용도가 아니라 헤징, 즉 보험의 수단으로 사용된 겁니다. 따라서 공매도를 금지하면 많은 펀드들이 위험을 헤징할 능력을 잃게 되고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시장 변동성을 크게 증가시킬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가 전체를 상대로 베팅하기도 했어요. 영국 정부가 파운드화 압박을 막으려고 금리 인상을 결정했을 때의 일입니다. 조지 소로스는 파트너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건 영국 정부에게 장기적으로 잘못된 정책이야. 그들은 이걸 지속할 수 없어. 따라서 파운드는 유지될 수 없으니까 아무리 많은 파운드라도 팔 수 있다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죽이러 가자고 말했지. 소로스는 약 70억 파운드 상당의 파운드를 공매도했습니다. 동시에 약 60억 달러 상당의 독일 마르크와 프랑스 프랑도 매수했죠. 소로스는 통화평가 절하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병행 투자 목적으로 약 5억 달러 상당의 영국 주식도 매수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정말 강했던 거죠. 예상대로 소로스는 이 거래로 10억 달러를 벌었고 영국 은행을 무너뜨린 사나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소로스가 혼자 행동한 건 아니지만 소수의 공매도 세력이 말 그대로 한 국가의 통화를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우려스럽죠. 소로스는 이렇게 변명했어요. 나는 파운드를 매도하는 많은 시장 참여자 중 한 명일 뿐이었다. 그래서 영국 은행을 실제로 무너뜨린 건 아니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 당국은 투기꾼들을 비난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투기꾼들은 당국의 실수를 지적한 거예요. 투기자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국의 실수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짐 체이노스는 현재 가장 유명한 공매도 투자자 중 한 명입니다. 예일대에서 경제학 학위를 받은 후 1982년에 길포드 증권의 주식 분석가가 되었어요. 체이노스는 수년간 분석가로 일한 후 1985년에 1,600만 달러 자본으로 키니코스를 설립했습니다. 헤지펀드는 공매도에 특화되도록 설계되었어요. 그의 논리는 꽤 합리적이었습니다. 결국 성공하는 회사보다 망하는 회사가 더 많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 회사 중 하나가 역사상 가장 큰 기업 사기로 알려진 앨론이었습니다. 체이노스는 앨론이 파산 신청하기 전에 회사의 몰락을 성공적으로 예측한 최초의 공매도자 중 한 명이었어요. 이 문서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10K와 10Q에서 모든 게 완전히 튀어나오기 시작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상한 해외 파트너십들이었어요. 공매도에서 어려운 건 반드시 분석만이 아니에요. 심리학과 시장 타이밍과 더 관련이 있거든요. 무한 손실에 직면한다는 사실과 주식을 과대평가한 사람들이 과대평가된 주식을 자주 사기 때문에 시장이 비효율적이라는 게 이제 분명해졌을 텐데요. 모든 사람이 동시에 틀리는 경우는 여전히 매우 드물어요. 하지만 2008년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확실히 현대 역사상 최악의 금융위기였고 미국에서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금융재앙이었어요. 데이비드 아이노는 28세 나이에 자신의 헤지펀드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업계 구조상 진입 장벽이 매우 낮다고 생각했어요. 돈이 별로 없더라도 잘 활용하면 충분히 좋은 수입원을 만들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돈도 없고 실적도 없었어요. 자본을 모으는 게 매우 어려웠는데 부모님이 부유하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5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모았고 결국 시드머니로 총 90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1996년에 그린라이트 캐피털이 탄생한 거죠. 그린라이트 캐피털은 초기에 취약한 금융회사들을 공매도해서
놀라운 수익을 올렸습니다. 2008년에 그런 회사가 리먼 브라더스였어요. 아인호는 취한 파티에서 몇 안 되는 맨 정신인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역사상 최고의 거래 중 하나로 판명되었죠. 이런 공매도자들을 일반적으로 역발상 투자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통념을 받아들이고 그 반대가 사실이라면 어떨까 생각해봐요. 게임스톱의 경우 공매도자가 너무 많았어요. 만약 그들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게이브 플로키는 SAC의 슈퍼스타 트레이더였습니다. SAC가 규제 당국에 의해 해체된 후 플로키는 100억 달러 규모 자산을 관리하는 공매도 중심의 헤지 펀드인 멜빈 캐피털을 시작했어요. 그 펀드는 즉시 놀라운 상승세를 시작했죠. 수년간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지만 멜빈 캐피털이 숏 스퀴즈의 표적이 되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게임스톱 같은 주식의 급격한 변동 때문에 말이에요. 2021년 2월 22일 게임스톱 발행 주식의 약 140%가 공매도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부족한 주식이 반복적으로 대여되었다는 뜻이죠. 이 경우 게임스톱이 좋지 않은 회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만약 그들이 틀렸다면? 이 질문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서브레딧 월스트리트 배치에서 물어봤죠. 그들은 회사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믿었어요. 이렇게 많은 양의 주식이 공매도되면 공매도자들이 주가 상승으로 큰 손실을 감수하고 포지션을 청산해야 하는 숏 스퀴즈가 발생할 수 있어요. 공매도자가 표적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수건을 던지는 거예요. 돈이 바닥나기 전에 공매도를 청산해야 하거든요. 비디오 게임 소매업체는 지난주 헤지펀드의 공매도를 압박하려는 레딧 주도 노력에 힘입어 380% 이상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2월 28일 로빈후드는 게임스톱과 유사한 많은 주식에 제한을 가했어요. 이런 조치는 소매 투자자들과 대중을 격분시켰죠. 2021년 1월 말까지 멜빈 캐피털은 총 투자액의 53%를 잃었습니다. 공매도자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실상 무제한 손실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소매 투자자들에 의한 이런 유형의 표적화된 집단 공격은 전례가 없었어요. 전반적으로 자유시장 시스템은 그것을 시행한 국가에 번영을 가져다 주었어요. 다른 시스템을 시도한 나라들은 모두 실패했죠. 자유시장 체제에서는 참여자 각자가 인센티브를 받고 위험을 감수하며 스스로 돈을 벌 자유가 주어집니다. 여기에는 공매도자도 포함되어야 해요. 공매도자는 금융시장의 안티히어로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처럼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들의 행동 덕분에 시장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어요. 주식시장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사 가치를 추측하는 장소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양방향으로 베팅할 수 있어야 하죠.